쪽팔리니까 베란다에 들어가 있어. 손님 갈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 알았어? 23평 낡은 아파트, 그 좁은 베란다 문이 제 등 뒤에서 철컥 잠기던 소리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빨래 건조대와 묵은 김치통 사이 사람 하나 겨우 설 자리에 저를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베란다 유리문에 커튼까지 쳐버리셨지요. 한여름도 아닌 늦가을,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에 발이 시려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베란다에 있어야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곱게 빗어넘긴 은발을 손으로 매만지며 마치 벌레라도 보듯 저를 흘겨보셨습니다. 왜긴 왜야. 검사 사위 될 사람이 인사 온다는데 근본도 없는 고아년이 떡하니 큰 며느리라고 앉아 있어 봐. 우리 집안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 그 댁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대대로 판검사가 나오는 집안이야. 너 같은 게 낄 자리가 아니라고. 근본도 없는 고아년. 26해를 이 집 며느리로 살았는데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저는 여전히 고아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인생에 가장 부끄럽고도 가장 통쾌했던 하루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날 베란다에 갇혔던 한 여자가 어떻게 다시 그 문을 열고 걸어 나왔는지, 그리고 평생을 사람 깔보던 한 노인이 왜 거품을 물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지 분명 가슴이 뻥 뚫리는 후련함을 느끼실 거라 믿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할 겁니다. 저는 이름도 생일도 제가 지은 사람입니다. 갓난아기였던 저는 1977년 늦가을 햇살 보육원이라 적힌 낡은 철문 앞종이 상자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포대기 한 장 없이 신문지에 둘둘 말린 채로요. 저를 발견한 원장 선생님이 햇살 좋은 날 왔으니 곱게 살라며 김혜숙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보육원의 삶이 어땠는지는 굳이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명절이 가장 싫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한두 명씩 면회를 오는 친척이 있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누군가가 저를 찾아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운동의 날 김밥을 싸들고 오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 부러워서 화장실에 숨어 울던 그 마음을 부모 없이 자라본 사람만이 알 겁니다. 그 시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배고픔도 헌 옷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단체로 목욕탕에 가거나 시장에 나가면 어른들은 우리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쟤들이 그 부모 없는 애들이래. 에휴, 불쌍하기도 하지. 그래도 핏줄이 어디 가겠어. 커서 뭐가 되려고. 그 동정 어린 시선이 어린 제게는 멸시보다 더 아팠습니다. 동정이라는 건 결국 너는 나와 다른 불행한 존재라는 성극기였으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가정환경 조사서를 나눠주며 부모님 직업을 적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적어냈지만 저는 그 빈칸을 며칠이고 채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 직업 칸에 하늘나라라고 적어냈습니다. 선생님이 그걸 보고
한참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던 그 표정을 저는 40이 넘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저는 어린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누군가의 동정 따위에 기대지 않고 내 두 발로 우뚝 서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그래도 저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18배 보육원을 나와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손이 짓무르도록 일했고 잠을 줄여가며 야간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제가 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산 덕분에 저는 20살이 되던 해 작은 분식집 하나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 라면 한 그릇을 팔아 모은 돈으로요. 남편 정훈 씨를 만난 건 그 분식집에서였습니다. 매일 점심이면 라면을 먹으러 오던 성실한 회사원이었지요.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선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처음으로 혜숙 씨는 참 단단한 사람 같아요라고 말해주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결사반대를 하셨거든요. 근본도 모르는 애를 어떻게 우리 집에 들여. 피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못된 피가 섞였을 줄 알고. 피. 시어머니는 늘 피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사람의 가치가 핏줄로 정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정훈 씨가 무릎을 꿇고 빌고 곡기를 끊어가며 매달린 끝에 겨우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허락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좋아. 결혼은 시켜준다. 대신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아. 친정이 없으니 챙길 것도 없고 딱 좋네. 며느리가 아니라 일꾼 하나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결혼식 날 신부 측 하객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를 키워준 보육원 원장님 한 분과 동생처럼 지내던 보육원 후배 몇 명이 전부였지요. 그마저도 시어머니는 저 거짓골들은 뭐냐, 창피하니 빨리 보내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 저는 화장실에서 번진 화장을 닦으며 또 한 번 울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집살이는 한편의 긴 고행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20명이 넘는 친척들 음식을 혼자 다 차렸습니다. 시누이 정미 씨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거실에 앉아 옳게, 전이 좀 탔네, 옳게, 갈비찜 간이 안 맞아 하며 트집만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딸 옆에서 저것이 배운 게 없어서 그래. 보육원에서 뭘 제대로 가르쳤겠니라며 맞장구를 치셨고요. 시집살이의 고됨은 몸의 고됨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마음에 박히는 말의 가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일만 생기면 제 출신을 들먹이셨습니다. 국이 짜면 보육원에서 간 맞추는 것도 안 가르쳤냐. 청소가 미흡하면 근본 없는 것들은 손끝이 야무지질 못해. 심지어 제가 몸이 아파 누워있으면 꾀병도 어디서 배워왔나. 부모도 없는 게 엄살은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집안 제사를 지내던 날 제가 정성껏 차린 제사상을 보시고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상을 엎으셨습니다. 이 집안 조상님들이 근본도 없는 것이 차린 음식을 잡수실 것 같으냐? 부정탄다. 부정타. 상이 엎어지며 그릇이 깨지고 음식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깨진 그릇 조각을 줍느라 손을 베이면서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울면 그것마저 근본 없는 것이 청승 떤다는 말을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베인 손에 약을 바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사람의 근본이란 게 뭐길래 이토록 한 사람을 짓밟을 수 있는 것일까? 하지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언젠가
제 삶으로 직접 보여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생활비도 늘 빠듯했습니다. 정훈 씨가 다니던 회사가 IMF 때 휘청하면서 한동안 실직 상태였거든요. 그 시절 저는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남의 집 청소를 다니며 생활비를 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번 돈을 마치 당신 돈인 양 가져가셨습니다. 큰애가 벌어다 줘야 이 집안이 굴러가지라면서요. 정작 그 돈으로 시누이 옷을 사입히고 시동생 정우 씨 학원비를 댔습니다. 정우 씨가 늦은 나이까지 사법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제가 새벽마다 남의 집 변기를 닦아번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간 셈입니다. 그래도 저는 견뎠습니다. 제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결혼 이듬해에 태어난 딸 지은이였습니다. 지은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로 나처럼 부모 없는 서름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손가락질 받지 않게 반듯하고 당당하게 키우겠다고요. 그 다짐 하나로 저는 모든 모욕을 버텨냈습니다. 지은이를 키우는 일도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라고 학교에서 기죽을까봐 저는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비싼 학원에 다닐 때 저는 지은이를 학원에 보낼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 졸린 눈을 비비며 딸아이의 공부를 직접 봐주었습니다. 제가 배운 게 많지 않아 가르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지만 적어도 엄마는 늘 내 곁에 있다는 것만은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은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왔는데 학부모 직업란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지은이가 한참을 고민하더군요. 제가 반찬 장사를 한다는 걸 친구들이 알면 부끄러워할까봐 어린 마음에 망설였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그 빈칸이 딸아이에게서 또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저는 지은이를 가만히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반찬 장사를 한단다. 새벽부터 나물 무치고 김치 담그는 일이지. 손에 마늘 냄새가 떠날 날이 없어. 그런데 엄마는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왜냐고? 엄마가 만든 반찬 한 가지가 어느 집 밥상을 따뜻하게 하고 또 어느 외로운 아이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거든.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 너도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마.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떳떳한 사람이니까. 그 말을 들은 지은이는 통신문에 또박또박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머니 직업 반찬가게 사장님. 그리고 활짝 웃으며 말하더군요. 엄마, 나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의 모든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 농사라는 게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일이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딸에게까지 그 잔인한 칼날을 들이대셨습니다. 쟤는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이야. 하긴 애미가 근본이 없으니 애도 천하지. 5살밖에 안 된 손녀딸에게 친할머니라는 사람이 할 소리였을까요? 지은이가 어린이집에서 상장을 받아와 자랑하던 날에도 시어머니는 그깟 상장이 뭐 대단하다고, 머리는 좋아야 뭐하니 근본이 받쳐줘야 하지라며 찬물을 끼얹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을 새로 했습니다. 보란듯이, 정말 보란듯이 이 아이를 키워내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식집을 정리하고 한동안 식당과 청소일을 전전하던 그 시절,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백올턴 시절, 늘 내가 어른이 되면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으로요. 손맛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게에서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가는 생활비는 따로 마련하고 남는 돈은 모조리 모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바로 저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제가 자란 햇살 보육원에 매달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햇살 엄마라는 익명으로요. 처음엔 한 아이의 학비였습니다. 그 다음엔 두 아이, 세 아이 가게가 커지면서 후원하는 아이도 늘어갔습니다. 명절이면 직접 반찬을 싸들고 보육원을 찾아가 부모 면회 한번 못 받아본 아이들과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받고 싶었던 그 따뜻한 밥상을 이제는 제가 차려주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 아이들 중에 유난히 눈에 밟히던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지원.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육원에 들어온 아이였습니다. 말이 없고 늘 책만 파고들던 아이. 다른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볼 때 혼자 구석에서 헌 책을 읽던 그 아이를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에게서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원아, 넌 꿈이 뭐니? 제가 처음 물었을 때 그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사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억울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검사가 되고 싶어요. 저 같은 애들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지원이의 학비를 도맡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법학과까지 학비뿐만 아니라 입시 학원비, 교재비, 명절 용돈까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물론 지원이는 그 후원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을 통해 햇살 엄마라는 분이 도와주신다는 것만 알았을 뿐이지요. 다만 가끔 보육원을 찾아가 함께 밥을 먹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반찬 가게 이모가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 이모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지원이는 그 이모가 후원자라는 것까진 몰랐고 저 역시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도움이라는 건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때 진짜 도움이 되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지원이는 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명문대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몇 년 뒤 정말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던 날 저는 가게 문을 닫아 걸고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마치 제 친자식이 잘 된 것처럼요. 아니, 어쩌면 제 친자식보다 더요. 그 아이는 제가 받지 못한 사랑을 대신 받고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뤄준 아이였으니까요. 지원이는 몇 년간 검사로 일하다 가정을 꾸리고 싶다며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게 되었다는 소식을 저는 보육원 원장님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진짜 가족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지은이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동생 정우 씨가 들뜬 목소리로 집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형수님, 저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4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던 막내 아들이 결혼을 한다니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곱절이 된 건 정우 씨가 데려올 사람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검사 출신 변호사예요. 엄청 똑똑하고 반듯한 사람이에요. 검사.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천하를 얻은 듯 기뻐하셨습니다. 평생을 집안, 근본, 뼈대를 부르짖던 분에게 검사 출신 며느리란 가문의 영광 그 자체였으니까요. 아이고, 우리 집안에 드디어 법조인이 들어오는구나. 이게 다 내가 그렇게 빌고 빈 덕이지. 동네방네 자랑을 해야 하겠다. 그날부터 우리 집은 그 검사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싼 한복을 새로 맞추셨고 거실 가구를 바꾸자며 성화를 부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준비의 노동은 당연하다는 듯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워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손님상에 올릴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사 오는 당일 아침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말을 하셨던 겁니다. 쪽팔리니까 베란다에 들어가 있어. 손님 갈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 큰 며느리인데 어떻게 손님 오시는데 베란다에 숨어 있어요? 음식도 다 제가 했는데. 음식만 해놓으면 됐지. 네가 뭐 손님 앞에 나설 일이 있어? 검사 사위 댁에서 우리 큰 며느리가 고아 출신이란 걸 알아봐. 혼사 깨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입 닫고 들어가 있어. 저녁 때 손님 가고 나면 설거지나 깨끗이 해놔. 곁에 있던 시누이 정미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올게. 괜히 나섰다가 우리 정우 결혼 망치지 말고. 어차피 올케는 빠지는 게 도와주는 거야. 호호. 저는 남편 정훈 씨를 쳐다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제 편을 들어달라는 눈빛으로요. 하지만 정훈 씨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그냥 오늘 하루만 좀 참아주면 안 될까? 응? 우리 정우 결혼이 걸린 일이잖아.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6해를 참고 또 참았는데 남편마저 저를 베란다에 밀어넣는데 동의하는구나.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베란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 철컥 문이 잠겼습니다. 베란다 안은 어둑하고 추웠습니다. 저는 김치통 옆에 쪼그려 앉아 커튼 틈으로 새어나오는 거실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님 맞을 준비로 화사하게 꾸며진 거실. 그 따뜻한 빛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음식을 다 차린 사람은 저인데 정작 저는 그 밥상 앞에 앉을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문득 보육원 운동회 날 화장실에 숨어 울던 어린 제가 떠올랐습니다. 48이 된 지금도 저는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 있어야 하는 사람이구나. 평생을 발버둥 쳤지만 결국 고아라는 두 글자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베란다 안에서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지난 26해를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처음 이 집에 시집와 설레던 새색시 시절부터 명절마다 새벽잠을 줄여가며 음식을 차리던 날들, 남의 집 변기를 닦으며 손이 트던 겨울, 그리고 딸아이를 품에 안고 다짐하던 그 밤까지, 그 모든 세월이 결국 이 차가운 베란다 한평으로 귀결된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견뎌온 이유가 뭐였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였을까요? 인정받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버려진 아이라는 그 낙인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였을까요? 어쩌면 저는 평생 나도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그 한 가지를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 쳐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베란다에 가둬버렸습니다. 커튼 너머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따뜻한 불빛, 도란도란 정겨운 목소리들. 그 모든 것에서 저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혜수가. 너는 이미 많은 아이를 살린 사람이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삶은 충분히 빛났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던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 어서 와요. 우리 정우가 사람 보는 눈이 있구먼. 인물이 훤하네. 시어머니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 정우 씨의 목소리, 그리고 또 다른 여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정우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늦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이지원. 그 이름이 커튼 틈을 비집고 제 귀에 와 박히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세상에 이지원이라는 이름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동명이인일 거라고요.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검사 며느리에게 온갖 아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이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이라 인물 좋고 능력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구먼. 자네 같은 인재가 우리 정우 짝이 돼주니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우리 집안은 대대로 근본을 중요하게 여겨. 사람은 뭐니 해도 출신이 중요한 거야. 안 그런가? 자네는 어느 집안 사람인가? 부모님은 뭐 하시고? 저는 베란다에서 그 질문을 듣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출신을 묻다니, 부모를 묻다니. 만약 정말 그 지원이라면 저 아이는 부모가 없는 아이인데.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건 보육원과 그리고 한 분의 후원자셨습니다. 순간 거실의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보육원, 후원자, 그 단어들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보육원? 그럼 고아라는 말인가? 네.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비록 부모님 얼굴은 모르지만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분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검사가 되긴커녕 대학 문턱도 못 밟았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졌을지 저는 보지 않아도 눈에 선했습니다. 평생 근본, 출신을 외치며 며느리를 짓밟던 그분이 그토록 자랑하던 검사 며느리가 알고 보니 고아 출신이라니. 시어머니에게 그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을 겁니다. 이게 무슨... 시어머니가 당황해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정우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지원 씨의 출신 따위 상관없어요. 저는 이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가 평생 부르짖던 근본이요? 사람의 근본은 핏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로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지원 씨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따뜻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저는 베란다에서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너무도 자랑스러워서요. 제가 키운 아이가 저렇게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정우 씨가 그런 지원이를 저토록 아껴주는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손님상이 참 정갈하네요. 이 음식들 누가 하셨나요? 손맛이 굉장히 익숙해서요. 지원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음식? 손맛. 저는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손맛을
저 아이가 알아본 걸까요? 명절마다 보육원에 싸들고 가던 그 반찬의 손맛을요. 시어머니는 황급히 둘러댔습니다. 아, 그거 내가 다 했지 뭐. 우리 집 음식은 다 내 솜씨야. 그렇군요. 그런데 이 무나물하고 깻잎 장아찌 정말 똑같아요. 제가 어릴 때 보육원으로 매달 반찬을 싸오시던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을 햇살 이모라고 불렀거든요. 그 이모님 손맛이랑 너무 똑같아서 저는 베란다 안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저 아이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미친 듯이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겁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지은이가 거실로 들어서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손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근데 엄마는 어디 계세요? 엄마, 지원이가 되물었습니다. 이댁 따님이세요? 어머님은? 시어머니가 황급히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아, 큰 며느리는 지금 좀 어디 나갔어. 신경 쓸 거 없어. 하지만 지은이는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가셨어요? 이상하다. 신발 다 있는데. 엄마, 어디 계세요? 지은이가 저를 찾아 두리번거리다 베란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젖히고 베란다 문을 열려 했습니다. 잠긴 문을요. 엄마 안에 계세요? 문이 왜 잠겼어요? 엄마, 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잠긴 문 앞에서 저를 부르는데 어떻게 그 안에 가만히 웅크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쪽 잠금 장치를 풀고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커튼이 걷히고 거실의 환한 불빛이 제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추위에 얼고 눈물에 번진 얼굴로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파에 단정히 앉아있던 여인. 세월이 흘러 어엿한 숙녀가 되었지만 그 맑고 깊은 눈빛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사람. 헌책을 읽던 그 작은 소녀가 어느새 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원이었습니다. 제가 키운 그 지원이었습니다. 지원이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그 눈에서 순식간에 눈물이 차오르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이모, 햇살 이모.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지원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신고 있던 슬리퍼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멈춰서더니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햇살 엄마 선생님, 정말 선생님 맞으시죠? 저예요, 지원이요. 선생님이 키워주신 지원이요. 거실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남편도 시동생도 그리고 제 딸 지은이까지.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그 콧대 높은 시어머니가 그토록 떠받들던 검사 며느리가 베란다에서 갓 걸어 나온 고와 큰 며느리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학비 한 번 밀린 적 없이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명절마다 따뜻한 밥 먹여주시고 제가 검사 시험 떨어졌을 때 보육원으로 손편지 보내주신 거 기억나세요? 지원아, 한 번 더 일어서면 돼. 너는 충분히 빛나는 아이야라고요. 저 그 편지 아직도 지갑에 넣고 다녀요. 힘들 때마다 꺼내봐요. 지원이가 정말로 지갑에서 낡고 다른 편지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제가 10수년 전 시험에 떨어져 좌절한 지원이에게 보냈던 그 편지였습니다. 모서리가 다해지고 글씨도 희미해진 그 편지를 그 아이는 부적처럼 품고 다녔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원아, 우리 지원이 정말 우리 지원이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이모가 정말 자랑스럽다. 지원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우는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선생님, 저 그동안 선생님 너무 찾고 싶었어요. 검사 임용되던 날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던 분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보육원에 갔더니 햇살 엄마는 늘 조용히 다녀가셔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못 찾았어요. 이렇게 만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그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요? 제가 몰래 키워낸 아이가 하필이면 저를 그토록 멸시하던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다니. 어쩌면 하늘이 평생 외롭게 살아온 저를 위해 마련한 가장 따뜻한 선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제야 거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생 근본을 외치며 며느리를 베란다에 가둬놓은 그분이, 그 며느리가 바로 당신이 그토록 떠받들던 검사의 은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입을 뻐끔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큰 며느리가 자네의 후원자라고? 지원이는 눈물을 닦으며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분이 제 평생의 은인이세요. 부모도 없는 저를,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를 친자식처럼 걷어 키워주신 분이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이분이 햇살 보육원에서 후원해 키운 아이가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아이들이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사회복지사가 돼서 또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저희끼리는 이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엄마예요. 진짜 엄마요.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똑바로 마주보지 못했던 그 얼굴을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26해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이제는 할 때가 되었으니까요. 어머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제게 근본도 없는 고아년이라고 하셨지요. 피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못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셨고 오늘은 손님 앞에 부끄럽다고 베란다에 가두기까지 하셨습니다. 거실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부모가 누군지 모릅니다. 보육원 앞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게 부끄러우셨겠지요.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던 검사 며느리도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그럼 어머니는 저 아이도 베란다에 가두실 건가요? 어머니에게 근본이란 게 그렇게 사람 봐가며 달라지는 겁니까? 시어머니의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단 하루도 떳떳하지 않게 산 적이 없습니다. 새벽마다 남의 집 변기를 닦아번 돈으로 시누이 옷 사입히고 시동생 학원비 댔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생색낸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의 나머지로 저는 저 같은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가 근본 없다고 손가락질하던 그 아이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어머니가 그토록 떠받드는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됐습니다. 어머니, 근본이란 게 뭡니까? 핏줄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입니까? 시누이 정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아니, 형님,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우리한테 그 큰 돈을. 저는 정미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사업한다고 빌려가신 돈, 단 한 번도 갚으라고 한 적 없지요. 명절마다 형님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거실에 앉아 제 흉만 보셨지요. 옳게는 배운 게 없어서
근본이 없어서라고요. 그런데 형님, 그 근본 없는 올케가 형님 사업 미천을 대고 있었다는 건 꿈에도 모르셨겠지요. 저는 그게 서럽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미 씨는 얼굴이 새빨개져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남편 정훈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보, 당신은 오늘 나를 베란다에 밀어넣는데 동의했어요. 하루만 참아달라고요. 그런데 여보, 나는 26해를 참았어요. 하루가 아니라 26해를요. 그 긴 세월 동안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 앞에서 내 아내한테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해준 적이 있나요? 정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건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딸 지은이가 보고 있으니까. 제 엄마가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니까. 나는 우리 딸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무릎 꿇고 사는 걸 절대 배우게 하고 싶지 않아요. 거실 한쪽에 선 지은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건 제가 그동안 차마 말씀드리지 못한 건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 그리고 정우 도련님 사법시험 준비하던 그 시절 들어간 돈, 정미 형님이 사업한다고 빌려간 돈 그 출처가 어딘 줄 아세요?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 반찬 가게는 작은 가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국에 30곳 넘는 가맹점을 둔 회사가 됐습니다. 저는 그 회사의 대표입니다. 단지 어머니가 돈 좀 번다고 며느리가 기어오른다고 하실까봐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무시할 때마다 그 돈으로 또 다른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게 제 복수였고 제 위로였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시누이 정미 씨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고 남편 정훈 씨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까지 이 모든 걸 숨기고 살았습니다. 왜냐고요?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고 싶어서요. 돈으로 어머니 마음 산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서요. 그런데 오늘 어머니는 저를 사람도 아닌 짐짝처럼 베란다에 가두셨습니다. 손님 앞에 부끄럽다고요. 어머니, 부끄러운 건 고아로 자란 제가 아니라 평생 사람을 핏줄로만 재단한 어머니 자신은 아니었을까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슴을 부여잡더니 눈이 뒤집히며 휘청거렸습니다. 입가에 허연 거품이 일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황급히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모양입니다. 평생을 떠받들고 지켜온 그 근본이라는 허울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큰 이상은 없으셨습니다. 일시적인 충격으로 인한 실신이었지요. 응급실에서 깨어난 시어머니는 한동안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남편 정훈 씨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못난 놈이라 평생 당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늘도 당신을 베란다에 밀어 넣는데 동의하고 나는 정말 사람도 아니야. 저는 한참을 말없이 그 사람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앞으로 우리 딸 지은이만큼은 절대로 누군가에게 고개 숙이고 살게 하지 않겠다고. 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부끄러워하지 않게 당당하게 키우겠다고요.
정훈 씨는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26해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근본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 저를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가 사실은 보육원 아이들 수십 명을 키워낸 대단한 사람이라오. 검사도 우리 며느리가 키운 사람이지. 평생 부끄러워하던 그 고아 며느리를 이제는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게 되신 겁니다. 물론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더군요. 가끔은 옛버릇이 나와 저를 함부로 대하려다 멈칫하고 입을 다무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조심하려 애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시누이 정미 씨도 달라졌습니다. 명절이면 누구보다 먼저 부엌에 들어와 앞치마를 두르고 형님, 제가 뭐 도울까요? 하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빌려간 돈을 갚겠다며 몇 번이고 봉투를 내밀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 돈은 우리 조카들 잘 키우는데 쓰세요. 그게 저한테 갚는 거예요. 정미 씨는 그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남편 정훈 씨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 이후 누구 앞에서든 저를 내 아내라고 당당히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 혜숙이는 이 집안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동안 제가 못나서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 한마디를 듣기까지 저는 26해를 기다린 셈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그 말은 제 마음의 오랜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는 제가 차린 따뜻한 차 한 잔을 한참 바라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혜수가 26해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고아년도 큰애도 아닌 혜수가라고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평생 근본 타령을 했는데 정작 근본 없는 사람은 너를 그렇게 짓밟은 나였구나. 너처럼 곱고 단단한 사람을 곁에 두고도 나는 그걸 못 봤어. 늙어서야 알았다. 사람의 그릇이라는 게 핏줄에 담기는 게 아니라는 걸. 시어머니의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한참 바라보다 그분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아드렸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26해의 상처가 사과 한마디로 사라질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미움보다는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었으니까요. 미움을 품고 사는 건 결국 제 마음을 갉아먹는 일이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시동생 정우 씨와 지원이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부 측 혼주석에는 제가 앉았습니다. 지원이가 직접 부탁했거든요. 선생님, 제 결혼식에 혼주 자리에 앉아주세요. 저를 키워주신 분은 선생님이시니까요. 선생님이 제 진짜 엄마니까요. 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신부의 어머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텅 비어있던 제 결혼식 하객석을 떠올리며 저는 이제 누군가의 가장 든든한 자리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결혼식 날 지원이가 패백을 마치고 제게 큰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잘 살게요. 그리고 저도 엄마처럼 저 같은 아이들 거두면서 살게요. 받은 사랑 꼭 돌려주면서 살게요.
저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을 고아라는 두 글자에 갇혀 살았습니다.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핏줄이 없다는 이유로 수없이 무시당하고 짓밟혔습니다. 베란다에 갇혀 손님 갈 때까지 숨어 있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끝까지 이렇게 초라하구나 싶어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키운 아이가 맨발로 달려와 제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은 결코 초라하지 않았다는 걸요. 부모가 없어 받지 못한 사랑을 저는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주며 살았고 그 사랑은 결국 돌고 돌아 가장 빛나는 순간에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의 근본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로 정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화려한 핏줄을 타고났어도 사람을 짓밟으며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근본 없는 삶이고 가진 것 없이 태어났어도 사랑을 나누며 산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뿌리를 가진 삶이라고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무시와 멸시 속에서 묵묵히 견디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핏줄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분들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묵묵히 나누고 있는 그 작은 선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부디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핏줄보다 더 진한 인연이 있으셨나요? 가진 것 없이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부당한 멸시 속에서 묵묵히 견뎌오신 세월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받아요. 그것이 바로 이 인생사연 우체국이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부디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